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작전명 시크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았던 종목들 리뷰도 해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될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뉴페이스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기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쉬어갔던 반도체, 바이오의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24% 상승하면서 2680.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523개였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시총 상위가 이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하락한 종목은 352개였고요. 수급 보시면 개인이 홀로 9천억 원 넘게 덜어냈지만 외국인은 1,821억 원, 기관은 6,978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873.1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종목은 879개로 오늘 JYP가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동안 눌려있던 엔터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은 675개였고요. 역시나 개인이 홀로 3천억 원을 덜어냈지만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이번 올해 들어서 약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고위 임원 2명이 약 한화로 2,400억 원 가량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쟁사인 AMD의 CEO도 약 256억 원의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신고했는데요. 국내 기업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SK하이닉스 임원 4명이 무려 자사주를 매도했고 현대차도 최근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이번 달 들어서 임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먼저 주가가 급등했으니 단순한 차익 실현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시장이 과열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역대 최대 참관객이 몰린 인터 배터리 2024 오늘 폐막식이 있었는데요. 무려 사흘간 12만 명이 몰려들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개된 배터리 3사의 전략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삼성 SDI 3사 중 가장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공개했죠. 2027년으로 공개를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 셀2팩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배터리에 조립을 할 때 셀, 모듈, 팩의 순서대로 조립을 하는데 이제는 셀을 바로 팩에 조립을 하면서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또 무게는 낮추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온은 2030년까지 충전 시간을 10분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 3사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신기술로 2차 전지의 힘든 시장을 우리가 이겨내보자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과연 이 기대감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2차 전지 관련주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전입니다. 노보노디스크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먹는 약 형태가 주사 형태인 위고비보다 강력하다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름이 아미크레틴이라고 하는데요. 1차 임상에서 12주 동안 복용을 했던 참가자들이 무려 13.1% 감량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기존의 위고비는 6%의 효과인데요. 무려 2배가 넘는 효능이죠. 이렇게 올해 하반기 임상 시험이 시작되고 2026년 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테슬라를 제치고 시총 14위에서 12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 중이죠. 관련주들의 전망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워즈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스타거즈 기존에 있었던 MBN 주머니 송가람 매니저 그리고 오늘 새롭게 찾아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또 새롭게 오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김장렬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셨습니까? 시간이 오늘 없어서 처음 뵙습니다. 제가 네.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간 딱 맞춰 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덤덤하게 봤습니다. 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월 의장께서 하원 청문회하고 네. 그 다음에 상원에서 얘기한 것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결국은 한다. 이런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뭐 IT뿐만 아니고 그 바이오 이런 주식 포함해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다시 한번 높일 것 같아요. 실제 뭐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할지 7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정도까지 6월인지 7월인지 미뤄질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한 5월 달 가봐야 되거든요. 4월 말까지. 네. 여기 3월 중순이잖아요. 네. 한 달 반 정도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 매크로에서 금리 이슈는 그다지 큰 변수가 안 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됐다. 네. 오늘 밤에 나오는 비농업 취업자하고 다음 주 12일 날 나오는 CPI가 엄청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네. 그 확률적으로는 한 90% 이상 같다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도 원래 좋지만은 그 바이오나 그 이런 쪽은 금리 인하가 전제되지 않으면 꾸준히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IT,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바이오 이런 주식 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다시 한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6월달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실망하겠죠. 다시 그쵸. 한번. 지금 6월 달이 아무래도. 맞아요. 근데 그 실망 자체가 4월 말까지는 실망을 할 수 있는 또 근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겁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잘 될 겁니다. 겁낼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고점에 대한 그 겁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첫 번째 작전명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송가람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갭상승 나오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큰 종목군들, 여기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인하 부분, 그리고 파월 총재의 이런 긍정적인 발언, 이 발언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부장 말씀대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반기까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성장주들의 흐름,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이런 성장주들이 얼마나 강한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어젯밤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6일 밤에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나는 열려있지 않다.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스탠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2, 3회에도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 있어서 시기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 CPI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출렁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의 매크로 이슈를 크게 작용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섹터 자체는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반도체 섹터는 큰 출렁임 없이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오늘 가장 강세가 나왔던 제약 바이오 섹터, 이 섹터는 바닥권에서 꾸준히 수급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이 중소형주들이 출렁임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성장주가 강한 흐름이 될지 이 부분의 기록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흐름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것은 바로 이 제약 바이오주
그중에 이 성장주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얼마나 좋은 수급을 통해서 지금의 이 낮은 밸류에서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가 지금의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의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위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런 개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별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도 고려해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가락 매니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이야기까지 짧게 짚어주셨는데요. 작전명 통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 반도체 더 달릴까 말까입니다.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올 들어만 87%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또 고위 임원 2명이 주식 2,400억 원가량을 매각했다라는 이슈로 이거 고점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시그널적으로는 뭔가 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데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 주식의 고점이냐, 이거는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고점이냐, 다시 말해서 미국의 반도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고점이라 논란할 때는 과거에도 고점이 어떨 때 일어났는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0년대에 일본이 버블이 깨질 때, 네. 그러니까 니케이 225라 그러는데요. 니케이 225 주가가 고점에서 깨질 때, 물론 그때는 저도 애널리스 안 했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 PER이 60배를 넘어가면서 고점을 치고 내려왔어요. 60배. 네, 60배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데 그 닷컴 버블 2000년에 네. 그때 버블했을 때 나스닥이 65배 가고를 꺾어냈었어요. PER 65배에서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스코라고 하는 라우터 네트워킹 장비 업체, 그때 걔네들이 아주 잘 나가는데 걔네들이 PSR 매출 대비했을 때 PSR이 20배가 넘어가면서 꼬꾸라졌어요. 2000년 초반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4년 전에 2020년 초반에 우리 코로나 때 그때 내려갈 때 나스닥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종목들이 역시 PER이 60이 올라가면서 깨졌거든요.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 지금은 41배. 41배? 여러 다른데 엔비디아만 따지면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 한 36배 정도 될 거예요, PER이. 네. 그 EPS 전망치 기준으로 PER 41.6배 아, 그래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주가 원이 달라. 하여튼 30배 중반 후반 이렇게 되는데 40배는 안 되고. 그럼 예전에 하여튼 60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네네. 아직은 안 돼요. 그럼 과거에 대비했을 때 이게 고점이라는 거는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이제 단기에 거의 더블 올랐잖아요. 네. 그 단기 각도가 높다는 거 하나하고 굳이 얘기하면 시스코랑 비교하는데 시스코가 매출 대비해서 PSR이 20배 넘어갈 때 꼬꾸라졌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아마 엔비디아가 대충 PSR로 20배가 이제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동반이 덜 되면은 과거 패턴대로 했을 때 고점이 시스코랑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익이 동반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한 40~50% 더 올라가면 그거는 분명히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금리가 어차피 내려갈 거잖아요. 네.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달라져요. 근데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물론 확 내려가지 않되 내려갈 것이면은 아마도 과거 60배면은 지금 40배면은 아직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점 논란은 조금은 더 이르다라고 보여지는 게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고점이 금방 안 온다는 전제를 깔아야지 하이닉스건 한미반도체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 반도체잖아요. AI 반도체가 시작된 지가 이제 1년 됐어요. 과거에 어떤 사이클, 심지어 전기차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고점이 나올 때는 어떤 성장 속도가 한 3년차, 4년차 될 때 일어났고, 주가는 3년차, 4년차를 걱정이 돼서 2년차 후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어느 시점에서의 고점 논란에 좀 더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PER도 아직 여유가 있고 시점적으로도 아직 여유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단순히 많이 빨리 올랐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엔비디아는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엔비디아가 40배 정도 PER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PER이 40배 이상 안 되는 거는 우여곡절이 있도록 따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PR 40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각종 IP 회사들 얘기하는데 그런 회사들의 고점은 PSR로 암이 한 3, 40배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배에서 15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작은 주식 IP 회사들은 PSR로 10배면은 싸고 15배까지 가려면 쉽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적용하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기준으로 PSR 11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배에서 15배니까 아직 룸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PER이 내년 기준으로 33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힘이 될 수 있지만은 한 40배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유가 과거보다는 없어도 네. 오픈 엣지하고 한미가 뭐 시가총액 다른다마는 대표적인 장비주하고 IP 회사로서는 아직은 여유적으로 한 10에서 한 20% 가까이 여유가 있어 보인다. 단 금리 인하가 여름에는 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은 그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은 갈 수 있고요. 하이닉스는요, 오늘 목표 주가가 21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친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이익이 2분기부터 빅점프 한다는 얘기고 네.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가정을 때리면은 아마 PBR로 내년도 한 두 배 정도 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하이닉스보다는 여러 다른 부품 업체들로 조금 더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이 PER이 60배 정도 갔을 때 하락이 나왔고 또 PSR로 따졌을 때는 20배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엔비디아 목표가 뭐 $1,000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송가람 매니저님도 엔비디아 아직까지 고점은 아니다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뭐 엔비디아 고점을 파악하시려면 이제 엔비디아가 왜 올라왔는지 엔비디아의 상승 원인부터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GPU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주가가 견인이 됐죠. 그때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 이 챗GPT로 촉발된 이 오픈 AI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산업군들, 뭐 이런 전장 사업 부분에서의 자율주행 그리고 의료 AI, 다양한 AI 분야에서 이런 GPU의 활용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앞으로 전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런 GPU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점 논란은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단기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을 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단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주의해야 될 시기로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크게 밀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섹터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반도체 그리고 AI 쪽에서만큼 지속적으로 이런 수급적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이런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AI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런 엔비디아가 상승 추세가 끊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이런 국내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있겠죠. 하이닉스 외에도 이런 HBM 관련된 회사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또 김장렬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워낙 또 반도체를 잘 아시니까 새롭게 나온 이슈 중에 HBM4 두께 표준 완화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나 수혜 그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두께 표준, 완화 표준이요? 네. 그거는 사실은 개별 종목으로는 별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그 HBM4, 지금 그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 데 있어갖고, 그 업체들이 네. 이제 뭔가 좀 가속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표준을 한다는 거는. 네. 그냥 업계 환경이 지속적으로 HBM4, 5로 가는 데 있어갖고 으쌰으쌰하자 그런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지금은 이제는 하이닉스 말고 삼성하고 마이크론도 다 추사표를 확실히 냈잖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있는 3월 18일, 21일 있는 GPU 컨퍼런스. 네, GTC죠. 네, GTC. 거기서 과연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확인되느냐 하고 그다음 8월 21일 날 한국으로는 8월 22일 날 새벽인데 마이크론이 또 실적을 발표해요. 네. 걔네 분기가 1월 달 끝나는 거를. 그 다음 주에 월, 화,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그때까지 너무 빨리 올라가면 그때 이익 실현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차익 실현이. 네. 하지만 그때 웬만큼 확정이나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 특히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그렇게 갈 것 같고 삼성전자는 HBM3E에 대한 걸 나온 다음에 실적. 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번 달 말까지 모멘텀을 이어가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HBM 그 표준한 것보다는 그런 일정이 오히려 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메타가 삼성 파운드리 협력에 대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네, 하는데 나왔었죠. 그럼 다음 주에 좀 삼성전자 갈 수 있을까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네네네. 삼성전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보다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HBM3E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엔비디아한테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걸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용두삼위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시장 따라가기 급급하거든요. 오늘 막판에 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적이 오늘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 아까 실적이 1분기에 1조 4천억, 1조 7천억이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도 지금 컨센서스 4조 4천억인데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메모리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에 단기 실적은 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HBM3E 이벤트만 가지고 계속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HBM3E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 지켜봐야 된다. 또 GTC가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모멘텀과 종목들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아직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종목 보시는 반도체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HBM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반도체 주들 그리고 AI 관련주 주들을 체크를 하실 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네. 번째는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느냐. 이것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인데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크게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HBM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엔비디아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HBM 종목군들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지켜봐야 될 점이 바로 이 GPT 부분에 있어서, 이 GPU 부분에 있어서 이 그래픽카드 쪽 부분에 있어서 AI 부분에 단순히 이 GPU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DRAM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HBM3E가 개발을 앞두고 24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슈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공급사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외에 AD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삼성전자, 인텔, TSMC가 이렇게 이어서 ARM, 이나노 공정 생태계에 합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이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고성능 컴퓨터 칩, 양산의 속도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산의 이슈를 통해서 여기가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지만 고성능 칩을 양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고대역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주가의 추이에 대해서도 이 고성능 메모리 칩 생산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내에서 탑픽 있으실까요? 네, 반도체 중에서 탑픽은 SK 하이닉스와 AD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의 반도체 탑픽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2차 전지 이슈 속 호재. 이슈는 인터배터리 2024라고 할 수 있고요. 호재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전고체 상여가 삼성 SDI는 2027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기대감 랠리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기대감 랠리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 시장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전만큼의 이런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기술력 발표 등으로 인해서 이슈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도 밸류에이션 자체도 크게 높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리튬 가격대의 변동, 이 부분까지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이 원통형 배터리 외에 시총 상위주들이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 EV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시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박빙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이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자체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그 외에 공업을 발달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 판매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이런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이런 2차 전지 판매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김장렬 본부장님, 네. 전기차 판매량과 관계없이 전고체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지금 아까 송 매니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안 좋게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은 네. 그리고 전기차가 안 팔리면은 큰 산업에서의 큰 우회 전제가 안 되면은 한계가 있죠. 어느 종목이든. 네네. 오늘 사실은 테슬라가 계속 빠진 거 오늘 빠진 거는 원래 강세론자인 어떤 애널리스트가 네. 전기차 테슬라가 올해 10%도 성장 안 할 수 있어요. 적자까지 날 수 있다라는 10% 성장 안 하면 적자 날 수 있고 그러면 네. 유상증자 할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하면 지금 180%인데 100%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야 다른 게 가치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치는 3분의 1도 안 되니까 버텨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근데 전자가 뭐냐면 성장성이 30%가 아니고 15%, 20%도 쉽지 않다. 이게 만 현실화된다면은 어떠한 그 전기차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도 올라가다 다시 내려갈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쵸. 리튬 가격도 워낙 많이 빠지니까 감산하니까 자꾸 올라간 거지 수요가 뒷받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DI가 왜 올라갔느냐? 네. 저는 SDI를 좋게 보긴 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땐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모멘텀. 이번에 인터 브랜드 나왔는데 네. 전고체 미래의 꿈인데 좀 앞당겨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그거 말고도 또 어떤 468 그쵸. 이런 것도 앞당겨지고 네. 하니까 이게 뭐야? 그거는 당장에 지금 전기차가 팔리지 않거나 성장이 안 팔린 게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그거는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이 되면 그걸 믿고 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모멘텀이고요. 네. 한 번 있었죠. 근데 이 모멘텀이 이번 주에 다 끝나고 다음 주에는 좀 약해지겠죠. 네네. 하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두 번째는 밸류가 쌓여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밸류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쵸.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밸류로 한 1.12배 됩니다. 근데 ROE가 한 12% 나오거든요. 네. 그럼 싼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 있죠? 그리고 삼성 SDI PR로도 한 말씀하시는 거죠. 11배니까 싸요. 어쨌든 싸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고 싼데 모멘텀이 있었고 이거는 미래지향적이니까 땡길 수 있죠. 그럼 적정한 목표 주가를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 네. 애널리스트나 증권사가 밀면 돼요. 지금 목표가 올리고 있지 않나요? 네. 오래간만에 올렸어요. 조금 55만 원, 네. 무슨 60만 원이니까. 그럼 목표 주가의 한 70% 정도가 바텀 라인이 되면은 주가는
기조적으로 올라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67, 40이니까 42만 원대 안착만 하면은 네. 그 다음은 속도는 늦어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제품이고 밸류가 비싸지 않으면 될 수 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 파는 거에 허걱대는 거 뭐죠? 양극재는 네네. 그 순순히 가격하고 물량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양극재가 올라오더라도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과거 작년처럼 이렇게 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제로다. 네.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내에서는 서플라이에서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신소재, 신제품 이런 거 개발하는 업체가 주가가 쌀 때 빨리 잡자라는 모멘텀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 그런 모멘텀에 기관 투자가 잡는 주식을 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SDI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 더 잡고 42만 원을 버티면은 그 다음에는 꾸준히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송가람 매니저님,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2차 전지 내에서는 이 삼성 SDI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 이 원통형 배터리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내에서 EV가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매출량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회사들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선택을 했고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성장 모멘텀을 본다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먼저 회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대형주, 그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삼성 SDI나 LG 엔솔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삼성 SDI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고공행진, 비만 치료제, 바이오 관련주들 3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또 비만 치료제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건데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먹는 비만약이 새로 나온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죠. 이 먹는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의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먹는 비만약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매출 자체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런 비만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비만을 중증 질환, 집중해서 케어해야 되는 질환 자체로 법령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최근 이슈였던 이 먹는 비만약까지 나왔다는 점은, 기존 약제가 잘 들었는데 먹는 약에 대한 편의성까지 늘어났다는 점은 매출 증대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눌린 종목군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AACR 있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바이오주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송가람 매니저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연중 이렇게 다양한 바이오주들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학회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런 발표들 나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제약 제품들 박람회에서 나오게 되고 이런 성과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목을 받고 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비만약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 그 이슈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더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 우리가 연말까지 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가장 빠르게 돌아오고 또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점은 바로 암학회 이슈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암학회 이슈가 최근 들어서 오늘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이 이슈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학회까지는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이 암학회 관련된 종목군들,
제약 바이오주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케 이번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마케 얘기를 하니까 우리 또 김정일 본부장님께서 크게 끄덕끄덕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도 보시면은 알테오젠에 한번 딱 가고,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머크하고 특허가 아니고 그죠. 로열티 네. 그 이슈 변경되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갔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목표 주가가 아직 괴리가 있으니까 더 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 레고캠바이오도 그 인수 네. 되고 나서 좀 주춤했다가 결국은 다시 시기가 지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버티고 있고, 무슨 얘기 하냐면은 네. 개별 종목을 각각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흔히 말하는 꾼들,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걸 들으시고 아니면 해서 한다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4월 5일인가 7일인가부터 매칠 하잖아요. 네. ACR이. 그러면 아까 반도체도 비슷한데 이번 달 말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안 팔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하려면은 익스포저를 하려면은 개별 종목을 잘 하기 좀 애매하고 리스크가 잘 모른다면은 제가 봤을 때 ETF도 괜찮아요. 바이오 ETF요? 예, 바이오가 됐든 제약 됐든 이게 헷갈리는 건데 이게 미국 ETF 미국의 그 비만 관련되는 걸 포함하는 ETF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ETF 구성을 보면서 접근해야 돼요.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하는데 딱 잠깐 얘기하면 반도체 ETF 할 때 한국에서 삼성전자 없는 ETF 있어요. 반도체에서. 네. 그건 잘 나갑니다. 지금 삼성전자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3월 말부터는 다시 삼성전자 실제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있는 ETF가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인데 제약바이오도 노보노디스크하고 지금 말한 이 나오는 거 112 비중이 많은 ETF가 있고 안 그렇고 그냥 한 10개를 호로록 깔아놓은 ETF 있거든요. 네. 뭐가 됐든 간에 섞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개별 종목이 8% 올라갈 때 노보노디스크 8% 올라갈 때 그거를 한 방에 해서 먹지는 못하지만은 네. 그거 올라갈 때 2%를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개별 종목을 반도체만큼 몰라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다 괜찮아 보여요.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도 옛날에 좋아했고 가장 작은 거는 퓨처캠도 좋아했고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좋아했는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개별 종목 들어가기 쉽지가 맞아요. 않다. 네. 시가총액 특히 5천 원 이하짜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ETF를 섞여 있는 거를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한 몇 주 더 가보시고 그 몇 주 더 가는 상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네. 4월달 학회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 실현하고 잠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때 개별 정보가 공부했다가 접근하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이미 충분히 올라가고 있었고 4월 달에 암학회가 있는 만큼 지금 올라간 종목들 보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ETF를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바이오주 내에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HLB 제약 보고 있는데요.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휴메딕스와 함께 이 GLP-1 수용체, 지금 핫한 이슈죠. GLP-1 수용체 계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HLB 제약 추세,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또 다양한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또 연구 개발 쪽으로는 한미약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사질환 치료제로 개발해온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이번에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상상 계획을 제출을 작년에 한 이후에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한미약품 부분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제약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작전면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장을 준비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 준비해 볼 텐데요. 먼저 2월달 송가람 매니저가 담았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인성정보가 61% 수익률을 보여줬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15%,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7%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2월달 마무리가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담았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목표가 38,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 터치를 했었죠, 매니저님?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매수도 가능한 위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로는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의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가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HBM 쪽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도 좋고 다시 들어가실 분들은 HBM 쪽으로 옮겨가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 장을 준비해 볼 텐데요. 먼저 김장렬 본부장님, 네. 다음 주에 생각하시는 유망 섹터가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그거 빼놓고 반도체 빼고 얘기한다면은 아까 저 제약바이오는 제가 ETF로 접근하자는 얘기 들었고 두 가지 섹터를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2차 전지고요. 네. 하나는 방산입니다. 네. 2차 전지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모멘텀이 약간 수그러들 수 있는데 버티는 놈이 누구냐 이거죠. 내년 다음 주에. 그게 다음 주에 버티면은 4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을 조그만 거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큰 걸 보고 있는데 2차 전지에서는 저는 양극재는 보지 않고요. 네. 아까 삼성 SDI. 네, 전고체. 얼마까지 계속 꾸준히 가느냐. 그리고 아까 양극재 이런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양극재가 역할을 다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2차 전지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극재거든요. 네. 음극재 관련되는 것은 또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소재가 중요해요. CNT 도전제.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전고체 관련되는 전극 장비라든지 소재주로서는 CIS가 한 시가총액 1조짜리인데 한번 자리를 잡았어요. 리포트 나오고 사람들이 어텐션이 됐는데 눌림목이 있을 겁니다. CIS 가장 핫하게 한번 바라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JO하고 나노신소재 이 세 가지 종목이 같이 헷갈리면 같이 이렇게 같이 분배해서 갖고 있는 건 괜찮고 SDI 합해서 네. SDI하고 나머지 세 가지 이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눌림목에서 아까 좀 꾸준히 모아 가시면은 아마도 그것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2차 전지 내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업사이드가 발현을 될 수 있다라고 싶어서 2차 전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30% 여유로서는 방산입니다. 방산에 한번 갔기 때문에 중요도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가 각각의 수준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은 이것도 역시 ETF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업사이드는 아직은 좀 더 남아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2차 전지를 한 70%, 그 다음에 방산은 30%, 합해봤자 이거는 반도체를 100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한 30%. 요 정도의 개념으로서 와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 2차 전지, 방산까지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는 양극재는 안 보신다고 하고 음극재를 본다. 거기에다가 전고체, 삼성 SDI 이야기 들어봤고요. CIS와 함께 JO, 나노신소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송가람 매니저님,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 유심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섹터가 움직여야 시장 전체 흐름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HBM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저는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유한양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에 지금 AACR을 앞두고 있습니다. 3대 암학회 중 하나죠. 미국 암연구학회가 4월 초 개최됩니다. 이 암학회 같은 경우에 학회가 개최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좋은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기술 수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국내 대형 업체들 중에서 이런 것들 수출을 통해서 크게 디벨롭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의 임상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암 연구에 관련해서 이 파이프라인과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학회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초까지 꾸준히 좋은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수가는 73,000원, 그리고 목표가 83,000원, 손절가 6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유한양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월 초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 내로 편입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3,000원,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6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송가람 매니저님, 다음 주에 대형주 위주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연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약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매수하는 주체, 들어오는 돈의 예수금 자체가 적다라는 말인데요. 그렇다 보면 이 섹터 하나에 꾸준히 집중되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올라갔던 종목 위주로 올라갔다가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어느 정도 특징 지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외 종목군들도 대형주 먼저 상승 흐름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주 쪽에서도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중심 이 부분 수급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스타거즈 처음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스타가 되나요? 여기 나오면? 스타로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제가 이미 스타 아니세요? 아닙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까 끝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그 단기적으로는 아까 수급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맞는데 받쳐주는 세력이 없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근본적으로 추세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낙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이 그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을 할 때도 한 작년 올해까지 해서 20조, 20조, 10조 이렇게 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도 이제 그거 못지않게는 아니지만 아직은 좀 여유가 좀 있어서, 뭐 1천억, 5천억, 1조 이렇게 나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외국인은 4월 달에 예상되는 1분기 실적이 우리나라가 꾸준하다는 가정을 하에 5월 달에 나타나는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고, 총선 결과까지 알아볼 거기 때문에 네. 추세적인 어떤 그 포지셔닝을 바꾸는 거는 4월 달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5월 달 정도나 가서나 그런 어떤 포지셔닝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흔들리는 게 너무 겁내지는 않으시는 게 낫다. 사실은 올해 장이 뭐 2,800, 3,000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 먹을 수 있는 기간은 2분기거든요. 3분기, 4분기 갈수록 그걸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드셔야 되는데, 너무 겁내갖고 빼다가는 나중에 다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라는 거는 코스피 기준으로 따면 2,580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가 추세가 아니면은 겁내하시지 말고 한 2분기 중반까지는 가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 섹터를 갖더라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사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잘 될 겁니다. 겁낼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의견을 주신 만큼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소통 창구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대형 종목들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스타거즈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